이번 동영상에서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구조, 제약, 정의와 조작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먼저 구조와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그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편리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행 데이터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사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QL 서버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기본 데이터 구조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수학의 집합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2차원의 평면 테이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원의 평면 테이블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의 테이블, 이런 형태의 테이블입니다. 차원이 두 개인 거죠. 행과 열로 구성되는 차원이 두 개인 그런 평면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테이블 보면 뭐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조금 더 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면, 관계를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학술적 용어로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엄밀하기 위해서 관계라고 부르는데 사실 테이블이다 이렇게 우선은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관계가 갖는 특성으로는 각 열은 동일한 속성에 대한 값을 갖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번호라는 이 첫 번째 열은 모든 값들이 다 직원 번호에 대한 값들입니다. 그죠? 두 번째 열은 직원 이름에 대한 값들을 갖듯이 그런 식으로 각 열은 동일한 속성에 대한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셀은 단일 값을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직원 이름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직원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유일하다는 값은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 그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호적상의 이름은 뭐 김준규라 하더라도 사내에서 부르는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다. 그러면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하고 김준규라는 이름을 같이 한 셀에다 넣어서 표현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일값 값을 하나만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도 될 수 있고 김준규도 될 수 있다. 이거를 한 셀에 넣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 지금 있듯이 직원 번호, 직원 호적상의 이름, 그 다음에 뭐 영어 이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김준규는 여기에 있지만 데이빗은 뭐 여기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셀은 단일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각 열은 속성 이름을 갖습니다. 그 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기서 주소, 뭐 직원 이름 이런 식으로 속성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성들 중에서 독특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각 행을 구별할 수 있는 각 행이라는 건 이 값들이죠. 이 값들이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행이 있다면 그건 집합의 개념의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속성을 식별자 속성이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식별자 속성이라는 건 유일값을 갖습니다. 다른 행과 같은 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직원 번호가 그런 거죠. 직원 번호가 예를 들어서 201, 202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면 저 밑에 가서 또다시 201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원 번호는 유니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식별자 속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주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키 때문에 이 첫 번째 행은 그 어떤 행과도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열의 행과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열의 행과 순서는 무슨 얘기냐면 직원 번호를 맨 뒤로 보내도 사실 같은 내용이고 연봉을 중간으로 갖고 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는 행을 제일 밑으로 보낸다고 해서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각 열과 행은 바뀌더라도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별자 속성의 경우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이게 식별자 속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원 번호가 식별자 속성이기 때문에 직원 번호 밑에 실선을 그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 이 테이블을 여러분은 테이블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이게 학술적 용어로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관계. 이것을 관계라고 부르고요. 이건 집합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가 가지는 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은 공급자 번호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자 이름, 세 번째는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면 요거는 열 또는 속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속성.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행을 우리가 타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튜플이라고 써놓는 교과서도 있긴 하는데 한글로 좀 더 정확한 발음 타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속성수, 여기 이게 되겠죠. 이게 속성이 몇 개 있나요? 3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degree of relation 이게 되겠죠. degree of relation은 3가 됩니다. 또는 n개의 속성을 갖는 타플의 관계다. 그래서 3 타플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행, 요게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하나하나씩이 원소가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씩이 원소가 되는데 그 원소의 수는 타플의 총수, 여기서 5개가 되겠죠. 여기서는 5개가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속성들은 그 어떤 특정 그 값의 범위를 허용되는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메인 또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 이건 대한민국 도시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의 속성으로 평양 평균이 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면 0.00부터 0.45 0.50 사이에 연세대학교는 이게 4.30인가요? 4.30 사이에 숫자가 되겠죠. 0.0부터 4.3 사이의 숫자가 될 거고 다른 대학의 경우는 4.5인 경우도 제법 있고요. 이 속성 영역이란 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대안적 용어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 용어로 우리가 관계를 relation, 그 다음에 행을 타플, 그 다음에 열을 attribute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사용자들이 이게 relation 대신 table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 row, colum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들은 이 table을 file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행을 하나의 record, 그 다음에 속성을 field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사실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또는 이 제가 쓴 책에서도 아주 스트릭트하게 학술적 용어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용어들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거의 인터체인저블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터체인저블 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관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갖습니다. 이 제약들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체 무결성 제약이라는 것은 타플의 비중복 제약 그리고 셀의 단일값 제약 이 두 가지를 보통 우리가 개체 무결성 제약의 조건으로 봅니다. 이 타플의 비중복 제약이라는 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타플의 집합을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은 사실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중복된 타플 자체가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키를 지정하는 겁니다. 주키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주키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키의 조건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유일성, 유니크니스죠. 하나는 최소성, 미니멀리티입니다. 유일성이라는 건 각 타플을 유일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각 타플을 유일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성질. 아마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관계에서 본다면 아까 직원 번호가 되겠죠. 직원 번호. 그죠? 직원 번호가 이 타플을 다른 거하고 구별 짓는 유일성을 보장하는 그런 주키의 조건을 갖춘 속성입니다. 최소성이라는 건 유일성의 파괴 없이 주키 속성의 일부를 제거할 수 없는 성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있던 그 관계를 우리가 관계 스키마라는 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직원이라는 건 테이블 이름이고요. 테이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각각의 속성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 연봉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주키 속성에 대해서 밑줄을 긋는다고 그랬죠. 주키 속성에 대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란 관계는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직원 번호가 주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직원 번호라는 건 유일성을 보장하죠. 유일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최소성도 보장합니다. 왜? 이 경우는 사실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최소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최소성은 사실 키가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을 때는 별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합성 키를 작성할 때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원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합쳐서 우리가 주키로 사용하겠다.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을 합쳤을 때 그 값이 동일한 값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직원 이름 더하기 생년월일 두 개 합친 것 직원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 두 개를 합성 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을 같이 묶어서 합성 키로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 합성 키라는 건 뭐냐면 두 항목 이상이 결합되어 주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두 항목 이상이 결합되어 주키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합성 키다. 두 개를 합쳐서 키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직원 번호 같은 경우는 합성 키가 아니겠죠. 근데 이런 합성 키일 경우에 최소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이름, 생년월일, 뭐 주소까지 합쳐도 유일성을 보장하겠죠. 더더욱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소를 빼도 만약 주소를 빼도 이게 아주 유니크한 값이라서 더 이상 유일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소를 구태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주키에.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 둘만으로 합성 키를 만드는 게 맞다. 왜? 최소성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원 번호가 유일한데 직원 번호가 유일성을 보장해 주는데 거기다가 직원 이름을 합친 것도 사실 유일성을 당연히 보장하겠죠. 얘가 유일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둘이 합쳐도 유일한 값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둘은 주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유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얘를 빼도 유일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최소성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파괴 없이 주키 속성의 일부를 제거할 수 없는 성질을 우리는 최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은 주키의 경우는 미확인 값,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널 값을. 왜냐하면 널 값이 두 개 있다면 어떤
두 행이 있다면 이거 둘이가 유일성을 보장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확인값을 주키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키는 항상 값이 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키의 경우는 만약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성키로 만들었다. 그러면 얘도 미확인값이 들어와서 안 되고 얘도 미확인값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둘 다 동시에 미확인값이 들어와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미확인값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두 사람이 여기에 넣을 값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유일성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확인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후보키라고 하는 건 주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을 합쳐서 주키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직원 번호가 하나의 주키 후보키가 될 거고요. 또는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을 합친 것이 또 하나의 후보키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럼 어느 걸 주키로 선정할 거냐? 주키를 선정할 때는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게 주키가 더 적합하냐? 이런 경우에 사실 직원 번호를 주키로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럼 주민에 대한 주키는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몇 동 몇 호에 사는 동호수 같은, 또는 도로명 주소 같은 것들이 주키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로 개인 단위보다는 그 집의 단위로 보통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 집의 구성원 각각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키는 그 아파트의 동호수가 오히려 더 적합한 주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를 선정할 땐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키의 후보군이 여러 개 생겼을 때 하나를 주키로 선정하면 나머지는 alternate 키, 대리키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키 여러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주키로 선정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대리키가 돼서 언제든지 주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의 단일값 제약은 이미 아까 설명을 했죠. 직원 이름하고 뭐 사내 영어 이름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두 가지를 한 셀에다 다 집어넣어서 셀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 제약과 참조 무결성 제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역 제약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특정 속성에 대한 값으로 허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제약입니다. 아마 가장 보편적인 것은 허용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예를 들면 여기는 문자가 들어간다, 여기는 숫자가 들어간다, 또는 여기 날짜가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역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자세하게, 사실은 영역 제약은 자세하게 정의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의 학번이 7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두 자리는 입학한 연도, 뭐 YY, 그 다음에 뭐 학과를 나타내는 코드, 예를 들어서 뭐 코드 두 자리,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대학을 나타내는 코드 두 자리, 뭐 학과를 나타내는 코드 두 자리, 뭐 모르겠어요. 또 뭐 한 자리, 뭐 이런 식으로 7자리의 숫자로 구성이 된다. 7자리 숫자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7자리를 define, 뭐 0부터 9,900, 얼마인가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에요. 999만 9,999 사이의 값.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값,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값,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값을 따로 각각을 정의 내려서 제약을 준다면 좀 더 입력하는 것에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을 우리가 데이터 트리라고 하는데요. 표준화된 데이터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가 YYMMDD가 되겠죠. 그럼 이 YYMMDD라는 건 이거는 뭐 어떤 숫자든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1부터 12 사이, 그러니까 01부터 12 사이의 값만 들어와야 되고 요 DD는 01부터 31 사이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영역 제약을 내린다면 여기는 01의 경우에는 반드시 01부터 31까지, 뭐 4의 경우는 01부터 30까지만 들어올 수 있겠죠. 날짜가 4월에는 30일까지 밖에 없으니까요. 뭐 2월 같으면 아마 이 YY까지 더 감안해서 윤년인 경우에 29까지, 윤년이 아닌 경우는 28까지만 허용한다 라는 규칙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역 제약입니다. 참조 무결석 제약은 두 관계,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 간에 있는 타플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타플의 존재가 다른 타플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것에 관한 제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려운데요. 이 예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교수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교수 관계는 교수 번호, 교수 이름, 전공, 여기 주키니까 여기에 밑줄을 쳐줍시다. 교수 번호, 교수 이름, 전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번 교수는 이정태 교수고 정보 시스템을 전공하고, 2번 교수는 김승규 교수고 회계학을 전공하고, 뭐 이해 못할 거 없죠.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고, 여기가 주키가 되겠죠. 학번이 있고 학생 이름이 있고 학과가 있고 지도 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지도 교수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지도 교수의 번호를, 교수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101번 학생 심순보는 경영학과 학생이고 지도 교수는 이렇게 요 1번을 가서 찾아서 이정태 교수가 지도 교수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를 이런 테이블 형태로 집어넣은 다음에 연결하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다 연결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연결하는 것들이 바로 요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연결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는 요건 뒤에 설명할 때 요건 이제 밑에 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선을 그어 주는데, 요거는 자기 자체는 지금 현재 주키가 아니죠. 주키가 아니지만 요게 나온 원래의 관계에 돌아가면 주키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얘를 밑줄 치고 이를 foreign 키다, 외부 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관계 스키마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수란 관계는 교수 번호, 교수 이름, 전공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란 관계는 학번 이름, 학과 지도 교수로 구성이 되는데, 교수 번호가 교수 관계의 주키이고 학번은 학생의 주키이고, 그리고 학생에 있는 지도 교수 번호를 통해서 교수에 있는 교수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도 교수라는 건, 지도 교수 번호라는 건 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항상 요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도 교수를 내가 10번이다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가서 봤더니 10번 교수가 없죠. 그럼 그 정보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은 잘못 입력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입력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참조 무결성 제약입니다. 그것이 참조 무결성 제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가면 특정 타플의 존재 여부가,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 있는 지도교수 번호가 다른 타플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게 학생 지도교수 아니고 이게
교수의 교수 번호가, 그죠? 교수 테이블에 있는 교수 번호가 이게 존재해야지만 학생 테이블에 있는 지도교수가 가능하다. 그죠? 다른 타플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그런 제약입니다.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용어는 관계형 테이블에서 항상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외부 키는 다른 관계의 주키 또는 주키의 일부가 속성값 영역에 제약을 받는 비주키 항목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지도교수 번호라는 건 다른 관계의 주키, 그죠? 다른 관계의 주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없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는 값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항상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의 주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비주키 항목을 우리가 foreign key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eign key. 줄여서 FK라고 많이 쓰는데요. foreign key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게 foreign key가 되겠죠. 뭐 교차 참조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냥 foreign key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구별 지은 이유는 다른 조건은 다 같아요. 다른 주키의 속성값 여기에 제약을 받는데 문제는 얘가 주키입니다. 자기 관계에서 주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품이란 관계가 있고요. 부품에 부품 번호, 부품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공급자의 공급자 번호, 공급자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떤 주문은 특정 부품을 특정 공급자로부터 몇 개를 주문했느냐라는 걸 나타내주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두 개가 합쳐져야 합성키가 돼야지만 주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번 부품을 10번 공급자로부터 10개 주문하고 또 1번 부품을 15번 공급자로부터 20개 주문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또는 2번 부품을 15번 공급자로부터 15개 주문했다. 자, 그럼 요것만 보면 유일성이 사라져요. 그죠? 유일성이 없습니다. 또 여기만 보면 요것도 유일성이 사라져요. 근데 둘이를 합쳐놓으면 유일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두 개 합쳐져서 합성키가 돼야지만 이 관계의 주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 부품 번호는 여기 없는 부품을 우리가 주문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요 공급자 번호도 여기 없는 공급자로부터 주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이 번호가 존재하는 관계고 이것도 원래 이 번호가 존재하는 원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원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이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관계의 주키 또는 주키의 일부에 영향을 받는 근데 자기 스스로 주키예요. 그거를 우리가 교차 참조키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구별 짓는 이유는 얘는 주키이기 때문에 교차 참조키는 주키이기 때문에 미확인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널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얘도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까 요 지도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 널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주키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참조하는 관계는 얘가 누구를 참조해요? 얘를 참조하죠. 그래서 얘를 참조하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가면 화살표가 출발하는 걸 참조하는 관계라고 하고요. 화살표가 도착하는 데를 우리가 참조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참조가 되죠. 보통 참조되는 관계가 원관계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원관계예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항상 여기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참조 무결성 제약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해봅시다. 삽입한다고 했을 때 지금 아까처럼 이런 105번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지도 교수가 10번이에요. 10번. 근데 보니까 10번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 가지는 삽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절대 삽입할 수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5번 학생의 지도 교수가 지금 10번 교수인데 10번 교수가 없기 때문에 삽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레코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먼저 여기다 10번 교수 홍길동을 먼저 삽입하고 여기에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삽입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의미적으로 맞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도교수가 없는데 지도교수 번호를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지도교수가 되는 사람을 먼저 원래 지도교수 교수의 관계에 먼저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삽입해라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만약 컨트롤한다면 삽입 금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DBM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삽입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옵션은 미확인 값을 삽입하는 겁니다. 내가 이 10번을 대신 그냥 비워두는 겁니다. 널 값으로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미확인 값으로 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차 참조 키의 경우는 널 값을 두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아직 이영철의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 학생의 정보를 넣고 싶다. 지도교수는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널 값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학생이 있으면 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은 절대로 레코드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반드시 지도교수를 먼저 배정하고 학생 레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라는 게 현실이라면 그 학교의 방침이라면 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삽입 금지죠. 근데 그 학교의 방침은 지도교수가 우선 배정되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지도교수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정보는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되겠으니까 일단 지도교수를 비워둬라. 미확인 값으로 놔둬라 라고 한다면 요 미확인 값 삽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비즈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삽입 금지를 시킬 건지 아니면 미확인 값을 삽입할 건지 선택하게 됩니다. 참조 무결성 제약은 삭제 시에도 발생하는데요. 사실 갱신 때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삭제 금지는 아까 삽입 금지하고 유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정태 교수가 정년퇴임을 했어요. 이정태 교수가 정년퇴임해서 이정태 교수가 이제 레코드가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삭제하려고 봤더니 아직 지도교수로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절대로 아까 이 방침처럼 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얘를 먼저 바꾸라는 거죠. 지도교수를 뭐 예를 들어 2번으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얘를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삭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참조하고 있는 한은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미확인 값화하는 거죠. 참조하는 테이블의 해당 값을 미확인 값으로 배정한다. 그 얘기는 1번 지도교수가 삭제되고 나면 그 1번 지도교수를 1번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는 학생들은 전부 다 요 학생을 널 값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널 값으로 배정해서 우선은 지도교수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삭제 금지를 할 거냐 미확인 값을 할 거냐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느냐에 해당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별로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참조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는 테이블에 해당 타프를 모두 삭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정태 교수가 레코드가 삭제되면 이정태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모든 학생의 레코드를 다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1번과 103번 학생을 삭제해버린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 본다면 참조하는 테이블에
해당 타프를 모두 삭제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다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삭제 금지를 할 거냐, 미확인값화 할 거냐, 참조 삭제를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떤 비즈니스 룰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